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감시견 시간이 있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대박 났다고 하는데 네. 최근 쿠팡이 언론사들과 이른바 봉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불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 입을 막으려고 고소 고발을 한다. 정상훈 기자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네, 뭐 쿠팡이 지난달에 이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 같은 이 쿠팡 노동 실태를 보도해온 언론에 잇따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했습니다. 대전 MBC가 이 천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다뤘는데요. 네. 쿠팡은 이 MBC나 대전 MBC가 아니라 그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개인에게 이제 1억 원의 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일요신문에서도 이 산업재해 관련된 좀 논란을 좀 다뤘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레시안, 그 한겨레 등 이 쿠팡의 이제 노동 실태 관련된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서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소송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택배라든가 아니면 배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과로사라든가 이게 아주 사회 이슈로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 네네. 관련해서 쿠팡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죠.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 1년 사이에 한 7명이나 되는 이 택배 관련 그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좀 이런 좀 사망 사고가 좀 잇따르고 있고, 이런 이렇게 쿠팡의 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쿠팡에서 좀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 성과를 또 맞추려다 보면은 이른바 휴식 시간도 없이 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놓여 있었다. 좀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게 이제 좀 문제로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여러 회사가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알만한 회사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그걸 기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사가 만약에 회사가 판단해 봤을 때 기사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기사가 좀 심하게 왜곡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부분들로 시작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자 상대로 소송을 물론 소송 내용으로 봐야 돼요. 예. 뭐 소송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소송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사 때문에 어떤 기업이 불리하다고 느끼면 기자를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언론사를 소송해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거기는 데스크에서 승인이 나와서 그 기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기자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을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언론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약간 일단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우리는 쿠팡을 언급하고 있지만 쿠팡 아니라 예를 A 기업, B 기업, C 기업 하면 다 똑같은 이 그림이 똑같이 반복돼 왔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쿠팡의 대응 방식이 좀 언론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대응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잘 알고 하는 대응 방식이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방법은 이 기자 개인에게 고소를 하는 방법이 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보다 예. 좀 더 기자 개인으로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조정 절차,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그때도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직행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뭐 이제 정정보도 같은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바로 이제 소송으로 가서 좀 시간이나 좀 이런 비용을 아끼겠다 좀 그런 의도로 좀 이렇게 바로 소송으로 간 거 아닌가 해서 이런 행동들은 대체로 이제 언론을 잘 알고 이 언론 중재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좀 행동하는 경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기자들은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다음에는 이제 모 기업이랑 관련된 기사를 쓰게 되면 이 사건은 기자들 보여주고 그 데스크한테 니네들 책임질 거니나 이 정도로 취재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사건이 칠 때는 무조건 언론사하고 기업이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걸로
그 판을 만들지 않는 한은 기업 상대로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한국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기업이랑 관련된 불리한 뭔가 있다. 언론이 물어보면 일단 전화 안 받아요. 다음에는 그 기사 내용을 소송으로 걸어요. 이거 항상 뭐 반복돼 왔던 우리가 그림이 우리는 왜 놀랐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딴 회사라든가 A, B, C 회사 그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회사인지.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사건만으로도 시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야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하고 언론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약간 여론을 좀 더 자극시키고 앞으로 뭐 A 회사라든가 티귿 회사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당당하게 나와서 뭐지 그 자기 입장 발표를 낸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예를 들면 전화 와서 안 받잖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있대요. 아 죄송하지만 우리도 지금 회장님이랑 회의를 해서 조만간 공식 발표 내겠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자체는 오히려 더 기자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나는 국민을 대신하여 니네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왜 답변을 안 하냐. 근데 항상 반복해 왔던 한국 기업들이 습관을 갖게 되는 언론 태도예요, 이거. 또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다루고는 있지만 알파고 기자는 아니 쿠팡뿐만 아니고 이전에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다. 또 지금도 공공연하게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죠. 뭐 기업을 상대로 기사를 쓰면은 이 기업이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많고 또 소송을 걸지 않은 경우에는 하여튼 기업에서 이제 사람들을 매체로 보내가지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붙잡아두고 이제 뭐 사정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를 또 광고 주면은 또 삭제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경로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뭐 다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런 쿠팡 같은 그러니까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쿠팡이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될 정도로 뭐 규모가 있는 기업이고 그 안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거는 충분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게다가 뭐 그 일요신문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쿠팡의 반론을 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전화를 안 받고 또 이메일을 몇 차례 보냈음에도 그 반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론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은 그 대체로 이제 소송에서 뭐 이렇게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언론사가 이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소송이 굉장히 오랜 기간 간다는 거죠. 그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이 매체 입장도 그렇고 기자 입장도 그렇고 이 소송을 하면은 이 소송에 들어가는 또 다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규모 이제 작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회적 고발 기사를 썼는데 거기서 소송이 들어오면 몇 년 동안 계속 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 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자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어떤 뭐 보안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 오히려 이 사건만으로도 이제 너무 많이 좀 약간 국민 여론을 자극시키고 이제 다음에 이런 사건이 터질 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민이 너무 많이 나섰다. 우리는 좀 조심하자. 왜냐하면 전화해서 전화 안 받는 거 어디 있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조차도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는 회사 내에서는 회의 중인데 조만간 우리는 입장 발표 내겠습니다. 이 말조차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할게요. 쿠팡이랑 관련된 건 뭐 어떤 회사들이 이래요. 이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좀 약간 왜냐면 언론사를 무시하는 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국민 대신에 물어보잖아요. 니네들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기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소송 때문에 위축된다거나 움츠러든다고 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사회 비판적인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을 잘 못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본인에게 소송을 걸어도 그 책임이야 이제 회사가 뭐 감당을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회사 자체의 규모가 좀 작을 경우에는 그럴수록 이제 부담이 더 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기사로 써줘야 또 회사 분위기도 바뀌고 잘못된 것들도 고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언론으로서는 뭐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특히 이제 산업재해라든지 좀 뭔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찾아내서 보도를 하고 바꿔내는 게 또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쿠팡이 최근에 고액 연봉을 주고 기자들을 영입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이것도 놀라셨어요? 네. 이거 쿠팡만 한 일이 아니잖아 이거. 홍보실에서 쓰겠다고? 네, 좀 많은 뭐 기업인들이 이제 그 회사로 가곤 하죠. 네. 항상 이제 그 언론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가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늘 논란이 돼 왔지만 뭐 폴리널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근데 기업으로 가는 기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논란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의 지금 이런 대응이 좀 언론의 좀 뭐랄까 이 생리를 잘 알고 하는 대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쿠팡에서 뭐 민원연에 따르면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YTN, 뭐 문화일보 같은 이런 매체들에서 근무했던 기자들을 또 대거 영입해서 억대 임원으로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이제 임원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대매체 전략을 수립을 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전에 기자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언론의 좀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씁쓸한 거죠. 알파 기자는 어느 기업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 이건 저는 진짜 그것보다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예. 이제 이름을 말하면 한국 5대 대기업 중 한 대기업에 저는 홍보실 상대로 한국 언론과 기업의 관계라는 강연을 했는데 그 홍보실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 말을 했어요. 네. 원래 외국에서 홍보실은 오랫동안 광고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포스터를 만들고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지 우리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느냐에다가 집중을 하는 광고 중심적인 좀 약간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게 기본이죠. 예. 예. 근데 한국에서는 홍보실에 있는 사람들 다 전직 기자들이고 그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사들을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매일매일 전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분위기 좀 약간 싸해졌지만 근데 그 다들 정도만 찔렀네요, 정말. 다 피식 웃었어요, 다들. 아니 왜냐면 홍보 전문가가 기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거기에 그게 딱 답이 있네. 홍보실 아니고 로보실. 알겠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자들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폭력, 심지어 조폭 논란까지 있는 기자가 있다고요? 정상근 기자? 네. 일단 이 사건은 뭐 최근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긴 한데 네. 이 대구신문의 한 기자가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왔고요. 예. 대구신문의 최모 기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CCTV까지 올라왔고요. 이 청원인에 따르면 이 무술유단자인 이 기자가 폭행을 해서 이 부친의 한쪽 눈이 실명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리고 최모 기자도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네. 이 충청메일이라는 매체의 A 기자 그리고 이 A 기자가 지역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을 해서 네. 이 사적인 요구를 강요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외경제의 B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협박을 동원해서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 가운데 실제로 폭력 조직 출신이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충청메일 A 기자 그리고 내외경제 TV의 B 기자라는 사람이 예. 이른바 이제 실제로 이제 제천에 있는 폭력 조직 그 조가파라는 이름의 조직이라고 하는데 예. 이 조직에서 일을 해왔던 그 실제 이제 이른바 이제 조폭 출신이었다는 거죠. 행동대장이라든가 뭐 이런 대원이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과거 전력이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의 알파고입니다. 아니 근데 물론 과거에 뭐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그리고 나서 개과천선해서 일반적으로 기자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을 씻었으면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손을 일단. 못 씻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남았죠, 뭐. 뭐 손을 뭐 씻었다 안 씻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자가 돼서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좀 검증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걸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허가제가 아니라 이제 등록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요건만 갖추면은 뭐 누구나 언론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언론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누가 기자라는 직위를 다는지 네. 그거는 이제 그 매체의 사장이 이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근데 뭐 제천 지역 뭐 분위기라든지 뭐 그 매체 사정이 어땠는지 제가 그 부분은 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좀 지역 언론을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제가 뭐 겪었던 것 중에 뭐 몇몇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신문이 그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기자들을 뽑을 때 있어서 이런 이제 폭력 조직까지 활동을 했다면 그 과거 이력을 모르고 뽑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제천 지역에서 조직 활동을 했다면 이 제천 지역을 취재하는 매체가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대체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왜 뽑느냐가 좀 의문인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지역 언론의 상당수는 뭐 지역 유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유지들은 어떤 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지역 신문을 운영을 하는 뭐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지역 언론이 이제 지역 유지의 이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좀 그런 형태의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또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하고 뽑은 게 아니라 그 일부러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자라고 하는데 도를 넘어서 이렇게 폭력 휘두르고 문제 삼고 하는 것들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기자라는 거 신부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같은 일반인도 우리는 이 사건들을 봤을 때는 저는 꼼꼼히 좀 약간 봤는데 네.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 뭐 거의 없고 하나 말고는 나머지 그냥 인간이 가끔씩 좀 약간 심리적으로 멘탈이 약할 때는 덜을 좀 지나친 행동들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기자 아니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기자 이전에 인간이니까. 예, 기자 이전에 인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사건에서는 언론인이라는 그 신분이랑 관련된 거 아니라면 그냥 인간이 가서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벌였다는 걸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기자들은 다른 사람들 뭐 공무원이라든가 누가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다 연관이 져서 또 기사를 쓰잖아요. 그 이 행위가 이 기자라는 직분에서 벗어나서 그냥 단순히 그 인간적인 어떤 좀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일단 그 피해 대상이 공무원이었고 이 공무원을 뭐 기자라는 직위라는 이용해서 만나서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 자신의 사적 요구를 들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두 기자가 또 문제가 됐던 게 이 관련해서 이제 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가 경찰에 시작이 됐는데 이 경찰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이른바 깎아내리는 기사들을 생산을 해내요. 아, 수사하는 경찰을 음해하려는 그런 기사를 직접 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뭐 음주운전 사건을 뭐 무마하려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 근거도 뭐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기사를 쓰는 게 뭐 기자라는 이제 권한을 뭐 기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남용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가 많죠, 우리나라에. 많죠. 네. 또 일부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또 기자들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예전과 달라요. 네. 너무 나빠요. 서로 조심해야 되고 좀 엄격하게 또 관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도 알파고 신하 씨, 또 정상근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